김진호는 소주를 집어들었고 갑자기 그것을 테이블에 내리찍었습니다. 위협을 주려는 듯한 행동으로 보였지만 상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장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희죽거리며 가게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한 명은 주방으로 들어가 순대를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대답 좀 해봐. 귀 먹었어요? 부하 중 한 명이 상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장수의 몸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진호는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테이블을 긁는 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과연 김진호란 사람은 무슨 말을 했으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 외곽 좁은 골목, 오래된 간판 하나가 햇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창순의 순대라고 쓰인 간판은 오랫동안 이 골목을 지켜왔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한 육수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작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오상수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칼을 다루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순대 속을 채우는 내장을 손질할 때면 그 솜씨가 더욱 빛났어요. 칼솜씨만큼은 골목에서 손꼽히는 명물이었죠. 비 내리는 목요일 저녁,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야, 귀신손. 영업 중이냐?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들어온 건 박정우였죠. 사람들은 그를 철주먹이라고 불렀고 그 뒤로 정대식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백구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죠. 또 그 이름 부르네. 가게에서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창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이니까요. 대식이 가방에서 술을 꺼냈고 병에 붙은 라벨에는 서산 막걸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문득 칼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어요.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떨쳐냈습니다. 배고프지? 얼른 먹어. 창수는 서둘러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커다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댓국의 진한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역시 상수 솜씨는 기가 막히구만. 냄새만 맡아도 취하겠어. 정호가 웃으며 말했죠. 그의 투박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웃음 속에는 젊은 날의 생기가 여전히 남아있었죠. 창수는 세 개의 그릇에 순댓국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야, 기억나냐? 서산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대식이 소주잔을 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상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만해. 그런 이야기는. 장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죠. 서산 팔아 불리던 그들의 시절, 그리고 자신이 귀신손이라 불리며 휘두르던 칼, 그 칼날에 쓰러져간 수많은 그림자들. 정우와 대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수에게 그 시절은 지우고 싶은 상처라는 것을. 창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일렁이던 파도가 조금씩 찾아들었고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 마시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비 내리는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수야, 너 요즘 장사는 어떠냐? 정우가 화제를 바꿨고 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이지. 골목이 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골들은 오셔. 사실 장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골목 상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창수에게는 이 작은 가게가 전부였습니다. 요즘 골목에 이상한 놈들이 돌아다닌다던데. 대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놈들? 김진호라고. 지역 상권을 장악하는 놈들이래. 철물점 최 씨도 그 놈들 때문에 가게 접었다더라. 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라. 상수, 우리가 있잖냐. 정우가 상수의 어깨를 두드렸고 그 손길에선 오랜 우정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수는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흘러내리는 시간 속에 자신의 과거도 씻겨내려가기를 바라면서요. 상수야, 우리 먼저 가볼게.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라.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은 상수 혼자만 남았죠. 그는 천천히 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귀신손이라 불리던 시절, 그 칼은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칼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도구죠. 장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장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눈가에 희미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어둠 속에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그는 계단을 올라 2층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상수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슬 같은 아침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어제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고개를 젓고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길. 가게 앞을 쓸고 육수를 끓이는 그의 손길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식과 정우가 가게를 찾아왔죠. 점심을 먹으러 온 듯했습니다. 그의 칼질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고 묵묵히 순대를 썰어 국물을 떠서 내었습니다. 그때였죠.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얼굴들이 들어섰습니다. 3명의 남자들.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상수를 향했죠.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가 상순의 순대? 남자가 비우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고 상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손에 쥔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요. 김진호입니다. 골목상권 정리하는 사람이죠. 김진호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며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골목이 많이 변했더군요. 시대에 맞게 우리도 변해야지, 그쵸? 상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저 진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미 많은 것을 읽어낸 듯한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들 보호해주고 있죠.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잖아요. 김진호는 소주를 집어들었고 갑자기 그것을 테이블에 내리찍었습니다. 위협을 주려는 듯한 행동으로 보였지만 상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죠.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보호비는 한 달에 50만 원 싸게 해드리는 거야. 다른 가게들은 더 많이 내고 있다고. 그의 부하들은 희죽거리며 가게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한 명은 주방으로 들어가 순대를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대답 좀 해봐. 비 먹었어요? 부하 중 한 명이 상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상수의 몸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만이 점점 더 깊어졌죠. 문득 가게 구석에서 누군가가 기침을 했어요. 정우와 대식이 그곳에 앉아 있었고 김진호는 그제야 그들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어이, 할아버지들. 뭐야? 우리 사업 이야기 중인 거 안 보여? 김진호의 말에 정우가 천천히 일어섰고 정우의 눈빛에도 날이 서 있었어요. 우리는 이 가게 손님인데 니들이 나가는 게 맞지 않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김진호와 정우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참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죠. 대식도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분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테이블을 긁는 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일주일들입니다. 50만 원 낼 건지 가게 접을 건지. 말을 마친 김진호는 칼을 바닥에 던져버렸고 부하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창수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상수야, 괜찮냐? 괜찮아. 장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상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업이라고 적힌 종이를 문에 붙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칼을 바라보았죠. 그 칼날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의 귀신 손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골목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장수는 가게 문을 열지 않은 채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맞은편 채소 가게 주인은 짐을 싸고 있었고 그 옆 철물점은 문이 닫혀 있었죠. 골목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정우와 대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상수야, 소식 들었어. 철물점 최 씨가 병원에 실려갔대. 그놈들이 최 씨를 때렸다더라. 우리가 나서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장수의 눈빛이 변했고 순댓집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골목이 다 망할 때까지? 대식이 소리쳤습니다. 장수는 천천히 일어났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 물건은 쌓여져 있었습니다. 장수는 천을 살짝 벗겼고 은빛으로 빛나는 물건이 드러났다가 다시 천으로 가려졌죠. 정우와 대식은 상수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귀신 손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상순의 순댓집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소문이 돌았죠.
김진호의 표적이 된 가게란 것을요. 사람들은 불운이 옮을까 두려워 가게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수는 홀로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과거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래된 칼자국으로 얼룩진 손이었습니다. 생명을 앗아갔던 손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손을 써야 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증이 솟아올랐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소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부하 중 한 명이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가게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죠. 일주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골목은 점점 더 침묵 속에 잠겨갔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갔죠. 오랜 역사를 가진 골목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정오와 대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결정했어. 끝까지 너랑 함께하기로. 정우가 말했고 대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서산파의 세 사람, 생사를 함께했던 형제들. 그날 밤 상수는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은빛 단검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났죠. 장수의 손가락이 단검의 날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가락에 익숙하게 감겼죠. 김진호의 위협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보다 더 짙은 어둠이 상수의 마음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진호가 다녀가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상수는 2층 작은 방에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불이야. 창밖을 보니 1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간 상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길이 이미 주방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상수는 주방으로 달려갔고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나무 상자였죠. 그것을 품에 안고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너무 컸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상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바로 민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수는 연기를 뚫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영아, 여기 왜 온 거야? 민영은 대학생의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김진호가 불을 지를 거라고. 장수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손이 빨리 병원 가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상수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상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게 불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이었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민영의 손을 잡아 골목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영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장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민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두고 못 가요. 이제 어디서 살 거예요? 장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영아, 난 네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야. 다 알아요. 아저씨가 서산파였다는 것도. 장수의 눈이 커졌죠. 민영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는 제게 항상 좋은 분이셨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민영의 말에 상수는 울컥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네 부모님은 괜찮으시니? 장수가 화제를 돌렸고 민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다리는 여전하시고 어머니는 계속 병원에서 일하세요. 장수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영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사고에 상수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민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상수는 그렇게 생각했죠. 신림동 사건 기억나니? 민영이가 15살 때 일이었습니다.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형 폭력 사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민영의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내가 지키지 못했어. 네 아버지를. 장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영의 아버지는 상수와 서산파에서 같이 활동했었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오상수가 없었다면 내가 살아있지 못했을 거다라고요. 아저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구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죠.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요. 장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넌 이제 나를 멀리해야 돼. 위험해, 민영아. 장수는 민영의 손을 살며시 놓았지만 민영은 더 단단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항상 제 학비를 몰래 보내주신 것도 알아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민영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매달 조금씩 저축해 민영의 어머니에게 익명으로 돈을 보냈죠. 어떻게? 어머니가 우연히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네 뒤에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다고. 민영의 말에 상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천사라니 그는 천사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천사가 아니야. 민영아, 내 손에는 장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화상으로 붉게 변한 손. 그 아래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칼을 쥐고 사람을 해쳤던 손이었습니다. 아저씨 손은 따뜻해요. 항상 그랬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상수의 가게는 이미 반쯤 타버린 상태였죠. 하지만 상수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영아, 이제 집에 가. 부모님이 걱정하셔. 민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영이 떠나고 상수는 타버린 가게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품에는 나무 상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은빛 단검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상수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정우와 대식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수야, 괜찮냐? 정호야, 대시가.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상수의 목소리는 강철 같은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불길에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세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상수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개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게를 태운 복수의 불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영을 향한 보호의 불이었습니다. 두 불꽃 사이에서 그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손이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영원히. 정우의 작은 아파트 거실 테이블 위에 은빛 단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수는 그 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이네. 장수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단검의 날을 쓰다듬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상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이제 돌아왔어. 장수가 단검을 집어드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정우와 대식은 그 변화를 느꼈어요. 장수의 눈빛, 자세, 숨결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죠. 서산파의 혼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작전을 세워야 돼. 정보도 필요하고. 대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노트북이었지만 대식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김진호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놈은 단순한 부하에 불과해. 대식의 말에 상수와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제 보스는 이선태라는 남자여. 40대 중반. 불법 사채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부동산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노트북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고 차가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이선태의 수법은 간단한데 먼저 사채로 상인들을 올가매고 그 다음 김진호 같은 부하들을 시켜 협박하고 결국엔 건물을 강제로 인수하는 거지. 장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죠. 정우는 오래된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 박정우야. 그래. 오랜만이지. 이선태라는 놈에 대해 알아보려고. 정우의 통화는 짧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정우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고 매번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철주먹, 정우의 인맥은 여전히 강력했어요. 이선태는 매주 토요일 밤 강남의 한 클럽에 간대. 거기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새로운 표적을 정하는 모양이야. 장수의 머릿속에서 이미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매일 아침 7시에 같은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신대. 그리고 저녁에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집에 돌아가. 대식이 덧붙였습니다. 습관적인 놈이군. 장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습관은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도록 정보를 모았어요. 대식은 이선태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고 정우는 김진호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장수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상수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이제 알겠어. 그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쳤고 단 몇 분 만에 완벽한 작전을 그려냈습니다. 그의 손은 춤을 추듯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마치 칼로 적의 심장을 겨누듯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어요. 김진호를 고립시켜야 돼. 정호는 김진호의 일상을 감시해줘. 대식이 너는 이선태의 재정 흐름을 계속 추적해줘. 대식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백구의 경제 분석 능력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서로의 생각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동안 생사를 함께한 형제들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김진호는 매일 저녁 8시에 같은 경로로 집에 돌아가더라. 그리고 항상 혼자야. 정호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선태는 김진호에게 큰 돈을 맡겼는데 역시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돈이었어. 대식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고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완벽해. 장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전이 완성되었죠. 정호야, 내일 아침 김진호가 커피숍에 갈 때 미행해줘. 그리고 대식아, 넌 이선태 사무실 근처를 감시해주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도 젊은 날의 기운이 되살아났어요. 장수의 눈빛에서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결의였습니다. 장수는 천천히 일어났고 그의 움직임에서 위험한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신뢰와 우정, 그리고 공통의 목표가 담겨 있었어요. 서산파의 마지막 작전이 될 거야. 장수의 말에 정우와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고 상수는 은빛 단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벽에는 빛의 무늬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패턴처럼 보였어요. 시작하자. 세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 되리라는 약속. 밤이 깊어갔습니다. 골목 끝 허름한 창고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김진호가 상인들을 소집한 것이었죠. 불안한 표정의 상인들은 서로를 흘끔거리며 앉았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축축한 땀 냄새와 두려움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김진호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골목이 발전하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퇴출되어야 하죠. 상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오상수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우리 골목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의 말에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입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고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죠.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3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수였고 양옆에는 정우와 대식이 서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순간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수의 걸음걸이에는 나이를 잊은 듯한 60대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장수는 정우와 대식과 작전을 완벽하게 세웠지만 상인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이곳으로 달려왔죠. 김진호, 장수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호했지만 창고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느꼈죠. 공기 중에 흐르는 위험한 기운을요. 김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당황한 듯했지만 고피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상수 할배, 가게는 다 탔다던데 여긴 어떻게 찾아오셨나? 김진호의 비웃음에 상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김진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진호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진호, 이제 그만해. 장수의 말에 김진호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만두라고요? 이제 시작인데. 김진호가 손짓했고 10명가량의 건장한 남자들이 창고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잡아. 김진호의 짧은 명령에 부하들이 3사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정호가 먼저 움직였어요. 달려오는 2명의 부하를 향해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몸을 틀었죠. 정호의 짧은 외침과 함께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관절을 정확히 노린 타격, 부하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죠. 다른 쪽에서는 대식이 3명의 부하를 상대하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정호보다 느렸지만 그만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대식은 급소를 정확히 찔렀고 부하들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상수, 그의 움직임은 환상 같았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균형감과 속도로 유령처럼 부하들 사이를 누볐죠. 그의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상수의 손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가 없었죠. 부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0명의 부하들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창고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이럴 수가. 김진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이제 그의 표정에는 오직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수는 천천히 김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 창고 바닥이 울리는 듯했습니다. 김진호, 이제 끝났어. 장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진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마. 김진호가 칼을 휘둘렀어요. 장수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느리게 보였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장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은빛 단검이 그의 손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꺼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자기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김진호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죠. 그러나 통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호가 눈을 떴을 때 상수는 이미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호의 양복 소매가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었죠. 장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민영이었습니다. 아저씨, 민영의 목소리에 상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죠. 민영아, 민영은 숨을 가쁘게 쉬며 상수에게 달려왔고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장수는 놀란 눈으로 민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선태의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녹음했어요. 화재 사건 이후로 작전을 계획 중일 때 민영과 연락이 닿아 그동안의 김진호와 있었던 일들을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민영은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죠. 장수는 민영이 정말 대견해 보였습니다. 민영의 용기와 지혜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한 듯했습니다. 민영이 앞으로 나서서 경찰들에게 설명했고 경찰들은 민영에게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김진호는 저항할 기력도 없어 보였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끌려갔죠. 장수는 민영을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 걱정, 그리고 안도감. 민영아, 위험한 일이었어. 아저씨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아저씨를 지킬 차례였어요. 장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정우와 대식이 상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 여정의 끝을 향한 안도감이 담겨 있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은빛 단검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칼날이 휘둘러졌고 이제 그것은 다시 깊은 잠에 들 것이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네 사람.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장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장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영이 상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아저씨, 이제 새로 시작해요.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상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골목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발길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골목 중심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불에 타버린 가게는 말끔히 새 단장을 마쳤고 빨간 벽돌로 지어진 작은 건물은 골목에 따스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오전 10시 상수는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은 마치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죠. 그의 손에 남은 화상 자국은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네. 장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재개장 첫날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설렘이 일었습니다. 정우와 대식이 도착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푸른 화분을, 대식은 오래된 술을 가져왔습니다. 상수야, 새 출발을 축하한다. 정우는 화분을 가게 입구에 놓았습니다. 작은 소나무였어요. 굽이굽이 휘어진 소나무는 마치 그들의 인생을 닮은 듯했습니다.
서산에서 가져온 약주야 20년 묵은 거지. 대식은 술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서산파 시절에 함께 마시던 술이었습니다. 정우가 약주를 3잔에 나눠 따랐고 3사람은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죠. 쓰고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장사 시작하자고. 목소리에는 새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랜 그림자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귀신손이 아닌 순댓집 주인 오상수로서의 미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오래된 단골들이 먼저 자리를 채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장수는 오직 음식을 위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순대를 자르는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이제 그 움직임에는 살기가 아닌 정성이 담겨 있었죠. 오후가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골목 상인들도 찾아와 재개장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달 전 김진호의 협박에 두려워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상수 씨 덕분에 우리 골목이 살아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장수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마음은 겸손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모두가 함께 지켜낸 거죠. 저녁이 되고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상수는 천천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정우와 대식은 그를 돕고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자.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장수와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화 주제도 바꿔야겠네. 3사람은 마주보며 웃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상수는 홀로 가게에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길. 장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장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영과 같은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칼 대신 법으로, 폭력 대신 대화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장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골목이 달빛 아래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긴장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 말이에요. 사람의 따뜻한 밥상과 마음은 아직도 전설이 될 수 있어. 장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장수의 목소리에는 깊고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발걸음이었죠. 장수의 방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상수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그의 꿈속에서 은빛 단검은 영원히 잠들었고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귀신손의 귀환이 아닌 오상수의 진정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